화제한 유진투자증권 이사님 모시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차인표 아십니까? 그렇죠. 잘 알죠. 여의도 차인표. 오랜만에 뵀는데 보고서를 쓰신 게 제목이 마침내 착륙입니다. 네, 이륙을 좋아하는데 뜨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여행 갈 때도 사실 물론 빨리 착륙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만 이륙할 때 가장 두근두근 거리고 그러긴 하죠. 기분 좋은데 제목을 마침내 착륙이라고 하셨어요. 네. 이렇게 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금리도 높은 데서 계속 움직였고 네. 물가도 엄청 높은 데서 7월부터 조금 꺾인다 싶었지만 잘 안 내려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 2022년은 뭔가 잘 안 내려와서 문제였다.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도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네. 물가나 금리도 조금씩 떨어지면서 드디어 이제 어떤 긴축의 끝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의 끝도 좀 보이는 것 같아서 드디어 이제 좀 착륙하고 있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자료의 제목은 좀 달아봤고요. 네. 결국 이제는 그 랜딩의 형태, 그 착륙이라고 했을 때도 이제 연착륙이냐, 뭐 경착륙이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금융시장이나 경제에서는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착륙에 대한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작년까지는 물가 잡는 거, 긴축에 대한 거, 금리 올리는 거 이런 거가 이슈였다라고 하면은 2023년은 착륙의 형태가 될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자료의 제목은 좀 써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료를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밑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설명란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요. 인포맥스 라이브 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 있으니까요. 함께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지금 뭐 사실 시장이 연착륙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중국 이야기를 또 많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 GDP 성장률 4분기 발표됐는데 약간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3% 나왔네. 2.9가 나왔습니다. 2.9죠. 그러니까 1.5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뭐 1% 초반이었는데 예상치는 1% 초반이었는데 잘 나왔죠. 생각. 2.9가 나와서 뭐 그때 같이 발표된 지표들이 다 좋게 나왔어요. 네. 12월 지표라서 리오프닝 영향이 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믿어도 돼 근데. 저도 그때 사람들 다 갇혀 있었거든요. 스스로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니까 열어준 게 뭐 얼마나 됐다고. 기간이 얼마 안 되잖아요 마지막에. 네. 사실 저도 숫자 보고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의심스러웠어. 이거 왜 이랬지? 중국 정부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숫자는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방역을 완화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의 이용객 수라든가 네. 그 뭐 국내외 그 항공기 운행 편수라든가 이런 게 늘기는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방역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늘어났지만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 어쨌든 그 경제 활동이 크게 위축이 되지 않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숫자 자체가 늘어났다는 거는 약간 조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다만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조심하는 그런 영향들보다는 사람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는 경제 활동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오히려 덜 풀었는데도 이제 풀기 시작을 했는데도 저 정도로 나왔으면 1, 2월 달에 특히 이제 춘절 갔다 와서 설날 이제 명절날 갔다 와서 정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중국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좀 큰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아니 중국의 통계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잖아요. 안 믿죠. 잘 안 믿는데 어찌 됐든 간에 여기에서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성장률이 너무 높게 나오는 것도 걱정스럽고 이렇게 중국인들이 지금 막 구리 가격도 지금 많이 오른 뭐 올해 작년 5월 이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하고 유가도 또 어제 80불을 넘었거든요. 네. WTI가 80불을 넘어섰고 물론 이제 뭐 우리가 더 140불도 받는데 80불 가지고 걱정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지만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춘절 이제 끝나고 재고 다 소진하고 다시 뭐 이렇게 공장 돌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또 유가 막 다시 90불, 100불 가는 거 아니냐, 국제원자재 가격 또 인플레 또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거든요. 이사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슈가 아마 올해 상반기가 아니라 네. 아마 하반기에 하반기요. 나올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그 이제 그 물가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한 물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반기 내내 떨어질 것 같고요. 네. 근데 그러다가 아마 이제 여름 지나고 가을, 겨울 지나는 시점에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형태 그런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작년 말만 해도 인플레가 떨어지지만 잘 안 떨어질 거야라는 걱정들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실제로 오히려 이제 지금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적어도 상반기에는 어쨌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물가는 많이 떨어질 거고 생각보다는. 근데 오히려 하반기 때는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져서 오히려 약간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원래는 이제 상저하고였던 것 같아요. 상반기가 조금 더 안 좋고 주식 이야기하시는 예, 건가요? 예. 네. 근데 오히려 조금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반기가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고 하반기가 오히려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사님 이야기 들어보면 지금 시장에서 이제 형성된 이제 금리의 컨센은 아마 미국이 2월 달에 한 번 올리고 2월 1일 날 한 번 올리고 다음 주부터 2월 1일 올라가오시죠? 네네네. 그다음에 3월 달에 한 번 올리면 끝날 거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한 번, 두 번 정도 내려줄 것 같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인데 네. 페드와치나 이런 데 보면. 근데 이재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찌됐든 뭐 지금 인플레가 빠르게 꺾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금리를 내릴 정도로 상반기에 막 2%가 간다거나 3%가 가거나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연준이 금리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고 네. 하반기 돼서 중국 때문에 다시 이제 물가가 올라간다. 약간 다시 뭐 급격하게 떨어지다 다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상황에서도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잠깐 네. 들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금리를 안 내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금리를 내리긴 할 텐데 찔끔 내리거나 네. 내렸다가 또 다시 이제 한 2024년에는 인상 사이클로 다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여기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 보니까 여기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좀 걱정스러웠던 게 우리 그때 언제 한 분 모셔가지고 우리 유가 70달러 밑으로 안 내려갈 것 같다고 한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랬었나요? 기억 안 나요? 저 어제 것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참 됐는데 그 얘기 한 번 들었어요. 그리고 그 네. 얘기 듣고서는 정말 70달러 안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진짜 안 내려가 네. 유가가. 네. 근데 그때 유가 70달러 밑으로 안 내려갈 것 같다고 한 얘기를 한 그 근거는 저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친환경 바람 때문에 네, 이 리그를 네, 투자를 못했죠. 안 해서 이걸 안 박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딸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70달러 밑으로는 내려가기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때부터 걱정을 했던 게 야 이러다가 그러면 내년 하반기쯤 물가 다시 튀면 그럼 금리 인하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계속 고금리 구조를 계속 가야 되나 이 생각이 지금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하반기에 찔끔 내렸다가 다시 인상 스케줄로 간다. 지금 그렇게 아니라 찔끔도 못 내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베이스 케이스는 안 내린다는 건데 이제 뭐 미국 경기가 어쨌든 지금 꺾여 있는 상태이고 네. 조금씩 더 안 좋아지면은 뭐 고용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좀 고용이 많이 줄고 이러면은 이제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생길 것 같아요. 그거 생기겠죠. 근데 실제로 이제 물가는 오히려 저는 올해 말 정도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할 거니까 실제로 쉽게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서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금리 상태로 계속 간다. 네, 저는 그러니까 70년대에도 보시면 73년, 74년에 물가가 고점을 찍고 이제 빠르게 꺾였는데 그러다가 한 1년, 2년 있다가 또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오를 때 훨씬 더 가파르게 올랐었잖아요. 물론 뭐 그때는 2차 석유 파동이라는 게 79년, 80년에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70년대 1차 석유 파동 이후보다는
2차 서기 파동 때 이후에 80년 네. 이후에 신삼자가 왔잖아요. 네. 그때가 올 수 있느냐가 오히려 더 관건인 것 같고 1차 서기 파동 이후에는 그 저 누구야 연준 그 의장 그 이름도 나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그 대형 잘못해가지고 아서번스. 응, 대형부터 이름이 잊혀진 사람이 돼버린 게 그 사람이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대응은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때처럼 그런 상황으로 또 갈 거냐 이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좀 중국이 좀 수상해서 만약에 중국이 뭐 진짜 그동안 억눌려 있던 수요와 하여튼 경기가 갑자기 폭발하듯이 가버리면 그러면 중국은 좋아도 나머지는 다 고통받는 세상이 또 올 가능성도 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중국의 경기 회복이 뭐 예를 들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세계 경기를 끌어올렸었던 네.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3년 만에 중국 정부의 정책 스탠스가 턴한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거는 맞고 제가 생각할 때는 5.5%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4% 후반대나 5%까지는 성장률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 기저 효과들도 있고 억눌려 있는 게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부동산 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어쨌든 경기를 세게 살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살리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원하는 거는 약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분리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어떤 수요의 효과가 이 안에서 돌기를 원하는 거지 밖으로 가서 세계 경기를 같이 끌어올리는 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오르되 그렇다고 해서 막 폭발적으로 유가가 막 120불 가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제 80불대니까 한 90불대 중후반 요 정도까지는 경기 회복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다고 해서 100불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될 정도는 아닐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008년부터 11년까지 중국이 전 세계 생산을 이끌었던 것처럼 막 그런 이제 공급을 막 이제 유발할 만한 그런 성장은 아닐 거고 아마 이제 자기네 안에서 중국 안에서만 뭔가 이게 속닥속닥해서 네. 좀 경기를 살리는 그런 방식이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국에 수출 많이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 그렇죠. 수출 많이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기대할 바는 크지 않다라는 걸로 좀 들어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도 중국은 중국이니까요. 워낙 큰 나라니까 네. 뭐 전혀 수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이 좋아지면 어쨌든 다 좋아지죠. 근데 네. 이제 예전만큼의 어떤 그 예민하게 민감하게 막 이제 중국이 1 변할 때 이제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한 1.5에서 2 정도 변했다라고 하면 그 정도 그렇게까지는 안 변하고 예전보다는 좀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베타가 적게 네. 전문 용어로 조금 네. 이제 둔탁하게 좋아지는 형태, 그러니까 더 안 나빠지는 형태가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중국 정부가 지금 뭐 돈을 뭐 왕창 집어넣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뭐 그런 구조는 아닐 거라고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동안 이게 워낙 억눌려 있었잖아요. 모든 게. 이게 모든 게 워낙 억눌려 있다가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만 가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이 나오면 그러면 영향은 물론 우리는 수출이 잘 되니까 좋을 텐데 근데 원자재 이런 쪽 시장에는 영향을 크게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사실 들어요. 그게 이제 원자재별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다르겠죠, 물론. 네. 그러니까 이제 원유는 아무래도 이제 뭐 항공기나 이런 이동과 관련된 거니까 당연히 이제 좀 수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구리나 이제 이런 그런 뭐 금속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실수요는 살리고 그다음에 이미 짓다가 멈춰져 있는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멈춰져 있는 것들은 완공을 시키되 이게 투기적인 거는 여전히 막겠다는 입장이기 뭐 그렇죠. 때문에 이게 뭐 사실은 이제 좋아지지만 이제 위가 좀 갇혀 있는 상태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방은 좀 막혔다. 근데 이제 제가 뒤에 자료에도 있긴 합니다만은 작년에 사실 물가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네.
근데 물가가 높을 때는 사실은 이제 다른 자산들보다는 원래는 원자재 가격이 조금 더 세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금하고 리튬 같은 일부 원자재만 빼면은 다 한 고점 대비해서 한 30% 이상 40% 가까이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인덱스 기준으로 한 20%에서 30% 대체로 보면 빠졌는데 그거에 한 2배 가까이 원자재 가격이 빠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원자재 가격은 침체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이제 반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불 갔다가 이제 70불 온 것처럼 거의 반토막 조금 안 되게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이제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오르겠죠. 오르지만 오르고 어느 정도 되면은 YY로 분명히 이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긴 하겠으나 그러나 그게 아주 막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막 그 폭발적으로 이렇게 막 주기보다는 2분기 때 좀 그런 영향이 좀 세게 나타나고 또 막상 여름 지나고 나면부터는 조금씩 이제 주춤해지는 형태가 중국을 통해서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중국은 개선되는 부분에 저희가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올 초에 뭐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 리오프닝,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어요. 사실 미국에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중국이 그나마 부양 의지도 있고 뭐 돈도 있다. 그래서 좀 이제 중국이 살아나는 걸 좀 기대하고 거기와 관련된 업종도 좀 주가가 좀 오른 상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그 중에서도 어느 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히려 상반기 특히 이제 2분기나 여름 정도가 네. 좋고 그 다음에는 약간 좀 중국 영향으로. 네, 그러니까 기대를 좀 낮춰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지금이야 워낙 이제 뭐 그 실업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이 워낙 안 좋기도 하고 하니까 정책을 유턴을 한 거죠, 세게. 근데 막상 이게 다 모든 것들이 많은 부분들이 정상화되면은 또 공동부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요? 그러니까 이제 막 부동산 잡고 그러니까 플랫폼 부동산은 잡고, 네. 더 이상 못 올라오게끔 하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처럼 중국 경제 성장률 2%대, 3%대가 조금 더 오히려 투자하기에는 그러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기회고 이게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사실은 중국은 위가 굉장히 좀 닫혀져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어제 중국 인구 주는 것도 뉴스에서도 났지만 네. 중국이 인구도 줄지만 도시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제는 집을 가지고 또는 뭐 인프라를 깔아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거는 굉장히 쉽지는 않아 보여요. 결국 중국에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어쨌든 뭐 투자보다는 어쨌든 소비 쪽이고 소비 쪽 내에서도 내구재보다는 서비스 쪽. 그래서 저는 중국 소비주 중에서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여행 쪽은 충분히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 물건 사는 거, 뭐 화장품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게 또 제품마다 좀 다르고 분야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볼 때는 서비스 쪽 정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어저께였죠. 금리를 올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도 좀 많이 뭐 기대도 있고 걱정도 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금리 올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이야라고 환영하는 그런 채권 시장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오히려 기준금리 올렸는데 금리가 떨어지고 기준금리랑 3년물이랑 역전이 되는 네. 막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막 가계부채 걱정도 좀 되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 실적은 굉장히 좀 안 좋은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사실 이제 저희 한국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뭐 수출은 수출대로 지금 안 좋고 네. 내수는 뭐 지금 당장은 수출보다 나은 모습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좋아질 거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좀 걱정의 목소리들이 좀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가계부채 아까 말씀하셨던 가계부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자료에 20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정말 본격적으로 지금 디레버리지가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림 잠깐 봐주시면은 이게 이제 가계대출하고 기업대출을 좀 쪼개가지고
살펴본 건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보면 금리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가계는 대출을 엄청 줄였고요. 진짜 은행도 대출을 안 했지만 뭐 그 가계도 정말 대출을 줄여서 가계 대출 증가율이 YOY로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이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기업 대출은 늘었네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속도가 보시면은 10%가 넘잖아요. 네. 저희가 뭐 물가가 아무리 5%라고 하지만 작년에 성장률이 2%대라고 하면은 네. 명목 성장률이 사실 7, 8%가 넘지 않는데 네. 그 기업들의 대출은 10%가 넘었다라는 거는 굉장히 돈이 생각보다는 어쨌든 많이 또 어느 쪽에서는 풀려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럼 이렇게 기업 대출은 늘었나를 좀 살펴봤는데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작년에 어쨌든 레고 사태 때문에 네. 직접 금융 시장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네. 그 회사채 시장도 망가졌고 뭐 기업 IPO는 LG 엔솔 이후에 그냥 싹 죽어버렸고 죽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데가 은행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출이 느는데 이 왼쪽 하단의 그림을 봐주시면 중소기업 대출은 오히려 코로나 때 막 늘던 게 작년 중반부터는 오히려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네요. 줄고요. 네. 대기업들 대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결국은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우량한 대기업들한테만 대출을 준 거고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올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운전 자금 같은 것들을 땡겨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한국의 상태는 그 내수 특히 내수 쪽으로만 보면은 가계보다는 기업이 낮고 기업 중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확실히 나은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저희가 뭐 경기가 좋고 좀 나쁘겠죠. 당연히 나쁠 네. 건데 그래도 기업이 상대적으로 나은 거고 기업들 중에서는 차라리 대기업이 훨씬 상황은 그 뭐 수출 안 좋고 뭐 되게 위기감들이 있지만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잘 견딜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항상 그러긴 한데 앞으로 그러니까 저도 들으면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나은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기업보다 하고 가게가 난 적도 없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좀 걱정스러운 네. 거는 지금 한 가지 질문. 지금 이제 우리 가계가 사실은 고통스럽게 부채를 축소했다고 하기에는 부채를 이제 추가로 늘리지 않은 것뿐이죠. 정부에서 계속 그걸 억제도 네. 했고,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부채 총량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GDP 대비로는 이제 사실은 경상 GDP로 놓고 보면 좀 줄어드는 형태도 보이고, 뭐 이제 그 가계부채 증가율 자체는 0을 향해서 달려간 거고 이런 상태인데 이 정도면 우리 가계 대출이 사고가 안 터질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은 왔다고 봐도 돼요? 아직 한참 멀었죠. 아직 한참 멀었어요? 네. 너무 담담하게 아니, 무서운 이야기인데 아니 이게 담담하게. 네. 이제 곧 부채 축소가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 한 1년 가까이 작년 1년 가까이 부채를 정부가 강력하게 대출 억제했고 그래서 부채가 많이 안 늘었잖아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게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경상 GDP 대비로 놓고 보면 사실 그동안 물가가 오른 거니 뭐니 따져 보면 경상 GDP 무지하게 늘어났을 텐데 부채가 안 늘어났으면 그만큼은 뭐 룸이 생긴 거니까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가계부채의 절대 레벨이 너무 높다 그러면 올해 우리 내수 쪽에서 경기를 기대해 볼 게 별로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래서 내수는 되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내수는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그 대부분 이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한 1%대 중반 정도 보잖아요. 뭐 네. 1.6, 뭐 1.7 조금 낮게 보는 분들은 1.5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이제 수출은 크게 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수출은 상반기 때 마이너스지만 하반기 때는 뭐 약간 플러스 이렇게 좀 턴어라운드 완만하게 턴어라운드 하는 걸 보는 것 같고. 네, 뭐 어차피 뭐 작년 하반기가 안 좋고 상반기 좀 나았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내수가 문제죠. 근데 내수는 아마 올해 내년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조금 상황이 좀 나아지는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작년에는 그래도 리오프닝 하면서 약간 수요가 있었고 그거를 그렇죠. 지켰던 것 같은데 이제 올해는 그게 본격적으로 꺾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수 경기는 올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힘들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말자. 한 가지 질문 추가. 그 지금 현재 가계부채 레벨을 놓고 보면 가계부채의 상당 부분이 지금 주택구입용 자금이었을 텐데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현재 가계부채 레벨을 놓고 보면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부동산 쪽을 잘 몰라서 이렇게 네. 좀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대부분 많이들 얘기하시는 이제 논리는 공급이 내년 중반부터는 좀 준다.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올해 말부터는 좀 준다라는 얘기들 되게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던 부분 지역들이나 이런 쪽들은 좀 많이 꺾이긴 좀 꺾였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쨌든 지난 4, 5년 동안 너무나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년 전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좀 떨어져야 좀 그래도 좀 안정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5년 전이면 반토막인데요. 지난 5년 그게 동안 이제- 무지하게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좀 부동산 쪽은 뭐 부동산 쪽하고 내수 쪽을 이제 같이 보는데 그건 좀 저희가 좀 신중하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조심스럽게 좋게 봐야 되는 거 보기엔 아니냐. 근데 이거를 어렵다. 제가 좀 연결 지어서 좀 날카롭게 질문을 좀 앞으로 좀 당겨서 아까 네.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아까 중국 쪽 부동산은 별로 좀 좋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중국 정부는 내수나 이런 쪽을 살려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저희가 어제 지난주에는 이제 중국 그 네. 김경환 네. 그 팀장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국 내수가 안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를 부동산으로 들었거든요. 네. 내 집값이 이렇게 박살나는데 어떻게 소비를 하냐. 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아까 지금 국내 이야기하실 때도 부동산 경기 굉장히 안 좋고 부동산 경기 안 좋은 게 내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럼 이게 저는 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안 살리고 내수만 살릴 수 있다? 뭐 진짜 무슨 막 이렇게 쏙쏙 투기 없는 이제 뭐 실거래만 하겠다. 이거 그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그게 가능할까 싶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네. 들면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이 지금 다 YOY로 마이너스 한 30%까지 줄었거든요. 네네. 판매도 그렇고 네. 뭐 완공 물량, 뭐 중공 물량 다 그렇게 됐는데 대부분 그래서 지금 중국의 가장 큰 문제가 짓다가 만 집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가장 중요한 중국 정부의 목표는 짓다 만 거는 마무리한다. 근데 그 정도죠, 그 정도. 그러니까 YOY로 마이너스 30%난 게 마이너스 한 10%? 아직 그거 하기도 바쁠 거예요. 네. 중국.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사실 이제 집을 샀는데 지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열받아 하는 중국 사람들의 심리는 그래도 내가 살 집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거기서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안 살더라고. 빈집으로 놔두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저희가 좀 예상을 하는 거지. 네. 이게 정말 실수요를 살린다라는 게 막 정말 아파트를 새로 짓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샀는데 내가 사서 지금 사야 되는데 멈춰져 있는 집 이런 것들은 어쨌든 완공을 시켜 놓는다. 뭐 그 정도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국내를 정리를 해보면 개인 소비는 굉장히 안 좋고 그나마 기업이 괜찮은데 기업 쪽에서도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좀 나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은 기업 자금을 좀 조달해 놓은 상황인데 은행을 통해서 부채 그러니까 뭐 대출을 통해서 하나 걱정되는 게 PF 사태? 그게 작년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네. 약간의 유동성 리스크로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이 국내 이야기할 때 또 그걸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거기 유동성 리스크 같은 건 좀 안정이 됐다라고 보십니까? 최악은 벗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CP나 이런 게 잘 안 돌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중국에서 다 그랬죠. 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조금 사이즈가 큰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많이 괜찮아졌고요. 그냥 근데 유진이 그렇게 아주 조그만 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큰 데에 비하면은 네, 더 안 좋은 데들이 지금 음. 있었던 거지. 근데도 그렇게 힘들었으면 네. 이제는 상태는 이제 위기 국면은 지났다. 예, 그러니까 CP가 어쨌든 지금 돌고는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 때 이제 막 제한 펀드 나오고 막 정책 나올 때는 우량한 애들 것만 돌았거든요. 몇 개 증권사들 그렇죠. CP만. 근데 연말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이제 그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돌기 시작.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데 다행이네. 덜 위험한 데 쪽으로는 이제 돈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뉴스들 저도 요즘 이제 발행 뉴스들 열심히 보는데 요즘 뭐 은행도 그렇고 큰 데들 중에서는 어쨌든 작년에는 한화나 뭐 이런 기업들도 되게 아주 우량하진 않지만 어쨌든 비교적 우량한 회사들 다 발행하려고 그 수요 예측했는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는 뭐 물론 이제 체력이 되는 기업들만 좀 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발행이 되니까 그 수요 예측도 되고 있고 네. 뭐 신세계나 이런 것들 다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가 우려했던 그 PF 사태는 그러니까 이게 끝났다라기보다는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면 아래로는 조금 이제 내려간 내려왔다. 걸로 보여지고요. 뭐 특히 이제 CD 금리 같은 경우가 단기 자금 시장이 어쨌든 그 벤치마크 잣대잖아요. 근데 네. 이게 작년 말 이후로는 어쨌든 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심각한 PF에 대한 우려들은 뭐 조금은 이제 아주 힘든 고비는 좀 넘어가지 않았나. 다만 이제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좀 좋아지려면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뭐 아직까지 뭐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시점이나 뭐 저희 그러니까 이상이 없는데 정말 아예 돈이 안 돌아서 막 그 자본 조달이 안 되거나 좀 휘청거릴 수 있는 위험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둔주 지금 이제 예비 당첨자까지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왔잖아요. 70%. 예. 그 상황이 이렇게 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어떤 그 현장을 갔다 온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서 알았는데 네. 이게 아무리 뭐 그래도 이게 며칠 동안 분산해서 해도 이게 수천 명이 계약을 하려면 계약하는 데가 분배해서 줄을 서야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지. 가봤는데. 그리고 저 정도면 다른 때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 소위 떴다방 명함. 지금 그런 상황 아닌데. 그러니까 무슨 떴다방 명함이 떴다방이, 네. 다른 때 같으면 이렇게 해서 고무줄로 묶어가지고 던져줬는데 네. 지금 한두 개밖에 없더라는 거야. 아니 계약을 70%뿐이 안 했는데 떴다방이 그러니까. 있으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인데 일단 둔주는 예비 당첨자들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뭐 77%를 맞춰내든지 뭐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저렇게 둔주가 계약이 안 된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현장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쪽의 PF 쪽에서는 여전히 좀 문제들이 잠복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증권사들의 자금난 문제는 어느 정도 가라앉았어도 부동산 쪽의 PF 쪽의 문제는 여전히 폭탄은 남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그다음에 일부 그 금융기관들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주로 브릿지를 좀 많이 하고 다니는 데들은 여전히 힘들 수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데 그 문제 아직 해결 안 난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거는 해결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요. 네.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진짜 연착륙을 잘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좀 무서워지네. 금리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한국은행에서는. 네. 한국에서 더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긴 했죠. 근데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래서 또 뭐 시장에서는 금리 못 올릴 거라고 해서 시장 금리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더 올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아니 이런 거 같아요. 우리 옛날 전통적으로 우리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잘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 네. 그리고 금감원이 들어가가지고 창구 지도를 해.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너 금리 안 내릴래? 그러면 할 수 없이 은행은 이제 내려야 되는 거고. 최근에 그런 움직임이 좀 지금 다 나왔잖아요. 그랬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창구 지도를 통해서 그나마 좀 시장 관리를 좀 하고 지난번에 환율 1,400 얼마인가 갔다가 더 이상 안 간 것도 사실은 결국은
전화 매통으로 낮춘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에서 넌 시장 개입해서 들고 있는 거 좀 내놔. 뭐 너 사지 마. 뭐 이거 해가지고 조정해 놓은 거 아니야, 다 결국. 우리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위기 상황을 그래도 우리 정부가 이런 때 그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거든요. 그거 잘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는 건 그래도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면 다행이고요. 아니 하여튼 네.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 뭐 이거는 뭐 약간 뭐 정치적인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넘어가도록 하면 일단 우리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죠.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채권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다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작년에 다 같이 빠지다가 최근에는 다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웃긴 것 같아요. 작년에는 자산 배분하시는 분들 굉장히 힘들었을 모든 자산 가치가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올 초에는 또 예상 외로 채권도 엄청 강하고 주식도 뭐 지수도 꽤 강했어요. 우리 시장 뭐 국내 쪽에서는 뭐 주식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채권 시장은 어떻게 될지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주식 채권 모두 생각보다 연초에 좀 셌었잖아요. 네. 근데 보면 그 작년에 이제 주식 채권이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이렇게 하락폭을 보니까 미국의 그 1800년대 중후반 이후에 긴 150년 역사에서도 몇 번 안 나왔던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주식도 한 20% 깨지고 네. 채권은 TLT라는 그 20년 넘게 있는 미국의 장기 채권 ETF는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 채권은 피바다 있잖아요. 네, 주식보다도 더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근데 변동성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이 빠진 거겠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주식 채권이 동시에 빠진 게 거의 역사상 몇 번 안 되고, 그다음에 그 2년 연속으로 이게 주식이나 채권이 그렇게 빠진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래도 낙폭이 과대한 쪽, 그래도 가격이 많이 싸져 있는 쪽이 단연 이제 채권 쪽이었었던 것 같아서 그쪽으로 돈이 우선은 좀 집행이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런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히려 시중에 생각보다 돈이 좀 더 많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여러 이제 이런 신용 위험들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가 돈도 주고 네. 뭐 금리도 기준금리는 올렸지만 참고 지도를 통해서 다 낮췄죠. 어쨌든 조금 낮추고 네.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돈들이 이제 조금씩 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레고랜드 때문에 뭐 QE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좀 생긴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돌기 시작을 하면서 그 돈들 중에 일부가 이제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올해 가장 중요한 어떤 변화 중에 하나는 이제 달러가 굉장히 좀 약해지면서 네. 미국으로 많이 갔던 돈들 중에 일부가 어쨌든 뭐 원자재도 되고 뭐 중국도 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들도 조금 사고 있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격이 작년에 워낙 또 많이 빠지기도 했지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들어서면서 돈의 흐름이 조금 좋아지면서 이제 자산 가격이 반등하고 있는 걸로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실적은 아무래도 조금 더 나빠질 여지들이 좀 있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은 유럽이 되게 좋긴 한데 네. 유럽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는 속도에 비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많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가는 형태의 어떤 주식 시장의 모습은 조금 이제 진정될 수 있는 시점이 거의 많이 온 거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근데 쭉 말씀 정리하면 어쨌든 하방에 대한 리스크, 심각한 경기 둔화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확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하단이 좀 단단해지는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은 2100에서 2200 정도 되는 레인지에서 하단에 좀 단단해지니까 그동안 많이 빠졌던 것들 쪽으로 조금 매기가 쏠렸던 것 같고 거기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들도 같이 맞물리면서 좀 올라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도 올라갈 때 사는 건 아니지만 네. 조금
밀리면서 많이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용기를 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단은 남았다. 네, 조금 그러니까 지금 1월 들어서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거는 조금 쉴 것 같긴 한데 네. 빠지면은 여전히 좀 사는 쪽으로 해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꽤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저는 좀 걱정되는 게 지금 1분기 실적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뭐 삼성전자 정도만 삼성전자하고 몇몇 기업 정도만 나왔고 2분기에는 더 안 좋다라고 하는데 2분기에는 뭐 삼성전자가 여기서 실적 하향이 멈추면 참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1분기, 2분기에는 뭐 메모리 쪽 적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있고 나오죠. 있고요. 그럼 뭐 하이닉스는 좋아질 일 없을 거고. 뭐 현대차 같은 데들도 사실 뭐 올해 4분기 뭐 작년까지는 좀 기대가 되는데 올해 되면 수요도나 이야기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이런 쪽들도 자동차 안 좋아지면 얘들도 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약간 공포 심리들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볼 수 없는 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뭐 PBR 몇 배면 저점이다. 그런데 PBR이 계속 낮아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들이 사실 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익은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익이 안 좋아지는 속도가 중요한 게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한국 기업도 이익이 안 좋을 때는 항상 막 반토막 이상 나빠졌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반토막 더 났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이제 삼성전자 포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네. 때 네. 예전에는 그냥 경기 안 좋다고 하면 무조건 실적은 40%에서 60% 가까이 전체적으로 이익이 안 좋아졌었는데 이제 이번에는 저는 그 정도는 아닐 거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좀 올라와 줄 거고 미국도 뭐 금융위기급의 어떤 그런 경기 침체는 아닐 거니까 전체적으로 그러면은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0%에서 한 30% 정도 이익이 감익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면 이익하고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그냥 아주 비싸지는 않은 정도의 레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미국은 좀 많이 비싼 것 같거든요. 오히려. 아 오히려 미국이 비싸다. 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안 비쌌는데 이제 최근에 좀 올라가면서 약간 좀 비싸졌고. 비싸졌고. 여러분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너무 많이 올랐죠. 배가 아파 죽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작년 재작년 고점 대비해서 주가 빠진 걸 하고 어닝 빠진 실적이 감익된 걸 이렇게 보면 미국이나 유럽은 많이 안 빠졌습니다. 근데 한국이나 중국은 엄청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인 걸로 보면 유럽도 비싸고 지금 일본도 일본은 빠진 것도 없이 그냥 뭐 계속 고점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미국은 밸류에이션 좀 비싸다고 하셨고 그러면 중국 아니면 한국 네. 글로벌 지금 계속 중국으로 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도 계속 좀 산다라고 봐도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싸다는 거죠. 어차피 모든 것은 상대적인 근데 맛이. 근데 그렇게 보더라고. 네. 그 외국계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뷰가 이제 뭐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지만 제일 스트롱한 건 중국. 네. 근데 한국은 그냥 그렇게까지 스트롱하지는 않게 보던데.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냥 미지근한 정도로 네. 보던데. 저희가 뭐 이렇게 그 수요를 끌어당기는 입장도 아니고 지금 중국이 좋아지는 거에 수혜를 저희가 엄청 받는 것도 아니니까 네. 이제 뭐 사실 저희는 이제 미국도 좋고 중국도 좋을 때 좋은데 지금은 미국은 안 좋고 중국은 이제 조금 좋아지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그냥 그 걱정했던 것보다 나쁜 정도의 어떤 실적이나 뭐 실적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걱정하는 거 정도는 미안한다. 네. 별로 좋은 것도 아니란 얘기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은 진짜 무차별하게 깨지는 장이었잖아요. 자산 네. 가격이 다 같이 깨지고 뭐 한 달 쪽 반등하면 한 2달 더 빠지고 네. 이런 되게 무기력한 장이었다라고 하면 올해는 전체적으로는 그냥 서 있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는 정도에서 약간 이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1년에 한 2-3차례 정도 있는 그런 시장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딩하는 장이다. 예. 그러니까 막 대단한 업사이드가 있는 장은 아닐 걸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작년처럼 무자비하게 빠진 시장이면 그냥 주식 안 보면 되는데 또 이런 시장 뭐 약간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장이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더 네. 힘든 거 아니에요? 아니 트레이딩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죠. 트레이딩하는 계속 분들 올라가거나 계속 떨어지면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런 장에서 뭐 할 게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사님이 보시는 뭐 유망한 업종, 뭐 2023년도에는 어느 쪽을 좀 봐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작년에 너무 많이 빠졌거나 작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버려버린 쪽.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게임 같은 것들이 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밸류에이션 하락은 꽤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자산 가격이 고점 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 대부분 한 70에서 80% 빠지더라고요. 네. 네. 테슬라 네. 테슬라 70% 빠졌잖아요. 75%. 네. 메타도 그 정도 네. 빠졌고. 네. 그러니까 아직 미국의 나스닥이나 전체 지수는 한 30~40%밖에 안 빠졌지만 네. 그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테크 종목들 중에서도 좀 멀티플이 굉장히 비쌌던 종목들은 멀티플이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그 이익을 내는데 어쨌든 멀티플이 되게 높았던 종목들 중에서 뭐 인터넷이나 게임이나 이런 쪽들은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 대금이 되게 적은데 외국인이 좀 사기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사는 그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보면은 딱 전기전자, 금융, 그다음에 뭐 철강 이런 것들 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대표주들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을 사면서 저희들도 끼어서 사는 것 같은 끼어서 그런 사는 느낌인데 거고. 어쨌든 그 시가총액에서 좀 큰 것들, 특히 이제 뭐 전기전자나 금융이나 뭐 철강은 왜 사는지 저도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사서 외국인들 사는 것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커머더티류의 주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그 고점 대비해서 주식 시장이 이제 20% 30% 빠졌는데 원자재 가격은 더 빠졌거든요. 네. 30~40% 이상 빠졌단 말이에요. 네. 중국도 올해는 더 나빠지진 않을 거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좀 충분히 업사이드가 조금은 더 남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원유나 뭐 에너지나 뭐 금이나 아니면 이제 일부 금속류 쪽에서도 와를 생산하거나 만들 수 있는 산업 쪽에 있는 기업들은 생각보다 좀 저는 기회가 있을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경환 팀장 와서 반도체하고 철강 얘기하고 왔잖아요. 네. 그거 유심히 보라고. 음. 그 외국인이 지금 전기전자하고 철강 산다며요. 네, 금융도 좀 사고요. 네. 그러니까 금융은 뭐 좀 다른 이슈인 것 같고 그런 쪽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중국하고 연결해서 본다는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처음에 시작이 이제 착륙에 네. 대한 이야기인데 결론을 좀 말씀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착륙이냐 연착륙이냐 올해는 어떻게 착륙을 좀 할 건지 결론을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착륙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이미 경착륙한 거 아니에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봐가지고 이미 경착륙인데. 그렇죠. 네, 자산 가격은 이미 경착륙했죠. 근데 네. 그래서 오히려 시장에서 지금 반영을 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제 연착륙이거나 아니면 네. 아예 이제 착륙 안 하고 그냥 바로 올라가는. 근데 그랬으면 물론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니 크게 그러면 안 높지 되죠. 않아 지금 보이지만. 여기 얘기는 착륙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래도 투자자들은 물가도 그게 좋아요. 아니 물가가 착륙하고 이런 게 착륙을 해줘야 된다는 물가는 얘기인데. 착륙하고 지금 경기는 경기는 물가가 착륙하고 착륙하는 듯 하다가 중국 때문에 다시 가버리면 아, 큰일 나지. 네. 그래서 좀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는 것보다는 올해 금융시장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거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막 대단히 자산을 막 주식으로 막 올인을 해야 되고 막 채권을 올인을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작년보다는 낫고, 그리고 올해 그 경제 전문가들이 막 침체 온다고 하는 것보다는 상황은 그렇게 실물 경제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 뭐 여러 군데에서 간간히 충분히 기회가 있을 거고,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중국 쪽에서 어쨌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지금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이사님과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례 없는 금리 인상이죠. 환율 너무 어려워요. 결론만 알려주세요. 당신은 외환 모태솔로입니다. 환율 그동안 너무 어려우셨죠? 이제는 쉽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시겠습니까?